그러면은 영마부터 봐야 돼. 166페이지. 자, 요 일단 요거 볼 때 우리가 보기가 뭔 내용이더라? 보기부터 한번 봐볼까? 자, 보기를 먼저 보는 게 좀 중요한데,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문학에 자신이 있으면 보기 먼저 볼 필요 없고, 왜냐면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문학은 빨리 풀어주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문학을 내가 빠르게 읽고 소설이든 시든 빠르게 읽고 빠르게 상황을 해석할 수 있으면은 뭐 상관없는데, 내가 문학이 좀 약하다 그럼 보기부터 한번 훑어보는 걸 추천을 하거든. 보면 운명이 한 사람의 고유한 개성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면, 저 운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 문학에서. 왜냐면은 이 운명이라는 게 일단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개척해가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어떤 문학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 그 운명에 끝까지 저항하느냐 아니면은 운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느냐, 이런 게 이제 운명이라는 거랑 관련된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운명이 한 사람에게 고유한 개성과 맞닿아 있다고 본다면, 인간이 운명을 발견하는 과정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자, 운명을 발견한다. 운명에 대한 얘기가 좀 있겠지 아마. 그래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영마의 주인공은 영마살이라는 운명을 타고 나는데, 정착을 바라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수동적으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 답답함을 느낀다. 자, 봐봐. 영마의 주인공은 영마살이라는 운명을 타고 났다. 영마살이 뭔지 아니 혹시? 모르지? 무슨 쌀이라고 하는 거 알아? 운명이란 거야. 그래서 운명, 뭐 타고난 팔자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뭐 도화살 이런 말 들어봤어? 그거 무슨 뜻이야, 도화살? 뭔가 이성 꼬시는 그런 거 아니야? 맞지? 그게 도화살이잖아. 역마살도 그거랑 전혀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비슷한 운명 이런 건데, 역마의 운명이 있다는 거거든. 역마는 무슨 뜻이냐면은 돌아다닌다는 뜻이야.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야. 역마살이 있다는 게. 그래서 주인공은 역마살의 운명을 타고났는데, 정착을 바라는 타인에게 부응하여 수동적으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 답답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얘는 타인의 기대, 보통 뭐 가족의 기대 아닐까? 정착을 바라는 어떤 기대를 하는 거에 부응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최대한 돌아다니지 않고 살려고 한다는 얘기겠지. 그런데 한편으로 답답함을 느껴. 그런 중에 결혼도 하고 정착도 할 수 있는 사랑에 눈뜨면서 활기를 띠기도 하지만, 혈연에 따른 윤리적 문제로 인해 좌절을 겪는다. 정확하게 무슨 용인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면 정착하게 되겠지, 거의. 그러니까 이 역마살을 극복할 수 있을 뻔했는데 뭔가 그의 좌절을 겪게 돼. 그 다음에 결국 역마살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체성을 확인하고 삶의 희망을 발견하는데, 그래서 이게 좌절을 정착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좌절이 되니까 역마살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희망을 발견해. 작가는 이러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운명을 자각하고 수용하는 일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다가서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운명을 수용하지 않으려다가 수용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네. 그거라고 생각하면서 보면 되겠어. 그 다음에 결혼과 정착을 하려다가 못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다. 자, 보자. 성기에게, 여기 주인공이야, 성기. 성기에게 역마살이 드는 것은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탓이요. 여기서부터 좀 이해가 좀 어렵거든.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탓이요. 문장이 어렵지 않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해서 할머니가 남부당에 관계 때문이라면, 그러니까 애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 내가 설명해 주지. 역마살이 든 것은 어머니가 중서방 뭐야?
서명이 중이라는 거잖아. 중이 뭔데? 뭘까? 중. 이름? 스님. 그치. 스님을 중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사실. 어머니가 중이랑 정을 통해 가지고 성기를 낳았다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 왜? 스님은 원래 결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중이 뭐냐면 떠돌이 중이야. 떠돌이 중. 땡중. 땡중인지 떠돌이 중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애랑 하룻밤을 보내고 성기를 낳았는데 떠돌이 중이니까 간 거지 어디 멀리. 이해돼? 그 떠돌이 중이라는 것부터 뭐야? 역마살 아니야 거의? 성기도 자기 아빠 따라간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얘 엄마가 이렇게 중서방과 만나게 된 이유는 뭐야? 할머니가 남사당에게 반했기 때문에. 남사당은 뭐냐면은 서커스당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야? 떠돌이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남사당이랑 또 하룻밤 자가지고 태어난 게 누구야? 성기 엄마야. 성기 엄마는 그러니까 자기 운명도 뭔가 역마살이 껴있어, 그치? 근데 그 역마살이 자기한테 온 게 아니라 역마살이 낀 남편을 만나서 또 성기를 낳은 거지. 그래서 성기가 역마살이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성기의 역마운도 결국은 누가 장본이냐? 할머니가 문제야. 할머니가 남사당에서 처음 그러니까 한번 보는 게 문제야. 그래서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지를 시켜서, 중지는 뭐야? 절에 넣어버리는 거지 얘를. 중지, 스님 일을 하게 해서 살을 때려서 운명을 거슬리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해도 서둘러 보았고, 중질에서 못 갚은 살을, 중질에도 소용이 없으니까 옥화가 그에게 책장사를 시켜서 풀어보려는 속셈인 것이었다. 책장사는 들고 다니면서 하는 장사가 아니잖아. 몇 권 들고 다니는 거 아닌 이상. 책가게 딱 해가지고 거기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대. 성기로서도 불경보다는 암만 해도 이야기책에 끌리는 눈치요, 중지보다는 차라리 장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소청이기도 하여, 그러나 옥화는 꼭 화개장만 모이러 다니까지 봤는데 그에게 책전을 내어주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멀리 못 가게 해가지고 여기서 책전 딱 내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이 성기가 마루앞 축대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자 옥화는 놀란 듯이 자리에 일어나 앉으며, 더운데 왜 인제서 내려오나? 요 전에 요 설명을 좀 해줘야 돼. 뭔 설명이냐면은 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줘야 돼. 내가 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 기억나니 혹시? 형식을 통해 내용한다. 기억나니? 요거 느낌 오지? 대꾸법을 통해서 뭐한다, 서리법을 통해서 뭐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소설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거는 좀 복잡해. 왜 그러냐면 시는 사실 언어 그 자체야. 좀 어려운 말인데 시는 그냥 언어 그 자체가 목적인 예술이야. 그러니까 그냥 언어의 형식과 내용으로 문제 선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근데 소설은 그렇지가 않아. 소설은 뭐가 중요해? 내용, 그러니까 내 말은 내용이 아니라 이야기가 중요해. 맞아?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이 있겠지. 그러니까 그 형식을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한번 보면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소설의 3요소를 알아야 돼. 소설의 3요소. 3요소라고 하면 애들이 보통 뭐라고 할까? 소설의 3요소가 뭐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보통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그러거든. 인물 사건 배경은 소설의 3요소가 아니야.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라는 거야. 근데 이거 알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너 이해만 하면 돼. 그리고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야. 자, 그러면 소설의 요소라는 거는 내용도 있고 형식도 있는 거거든. 주제는 내용의 형식이야. 내용이지. 문체는 뭔지 좀 어렵겠지만은 문장을 써놓은 어떤 어투 같은 걸 얘기해. 얘 형식이지. 구성은 얘네 각각은 내용 같은데 얘네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약간 형식적인 측면도 있어. 그런 느낌이야. 그럼 얘네들이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이 요소 말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소설의 상황이야. 소설의 상황, 이거 내가 한번 했었을 텐데, 소설의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설이라는 게 어떤 형식, 어떤 느낌으로 우리한테 지금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느냐라는 거거든. 일단 먼저 소설에서 아까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 이야기, 맞지? 이야기가 있어.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보니?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아니라고 잘 얘기해줬어. 아니야. 아니고 누가 봐?
서술자. 이 얘기 내가 해주어서 기억나는 거니 혹시? 네, 그럼. 그래. 가르치 보람이네. 애들이 얘기해도 다 까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강사 생활을 할 때는 되게 오래 한 것 같다. 내가 처음에 강사 생활을 할 때는 영화니까 별로 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강사 생활 할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상한 착각에 있어서 한 번 얘기하면 애들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5번 얘기해도 애들이 기억을 못하더라고. 잘 기억하네. 서술자가 봐. 그 다음에 이걸 독자한테 말해주지.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 나와?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 말은 소설의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낼 거 아니냐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랑 여기.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 보통? 서술자가 이야기를 어떻게 보는지 시점이라고 그러지.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서술이라고 그래. 됐어? 자, 시점은 1인칭이냐 3인칭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으면 어떨까? 단순히 1인칭인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서술자가 각각의 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뭐가 있어? 생각이 있고 관점이 있겠지. 그것도 문제 많이 나오는 느낌 들지 않아? 그치? 그 다음에 3인칭이어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3인칭이어도 전지적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고전소설이나 판소리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편집자적 목표 그런 거 나오잖아. 그런 것도 다 이런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야기 안에 뭐가 있냐는 거야. 이거 3개가 있는 거야. 이야기의 구성 요소 3개. 그게 인물, 사건, 배경. 딱 느낌 오지? 인물이랑 사건이랑 배경이 있으면 이야기 하나 뚝딱 아니야? 그게 전달하는 주제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그치? 그걸 어떤 문체로 서술할 건지는 작가의 역량이잖아, 그냥. 이해되니? 그게 이제 여기에 녹아져 있는 거지. 그런데 보면 요 서술이라는 부분이 중요해. 이제 서술은 서술을 할 때는 봐봐, 여기 다시 봐봐. 얘가 이걸 보고 우리한테 서술해 주는 거야. 그럼 문제가 됐을 때 이게 뭐가 있을까? 배경에 대한 서술, 사건에 대한 서술, 인물에 대한 서술 아니야? 그치. 근데 배경에 대한 서술은 보통 선지 하나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 어떻게? 뭐 가을날의 배경을 어쩌고 해가지고 서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뭐 이렇게 나오지. 서정적 분위기를 뭐 유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인물 사건이 중요해. 요거에 대한 개념이 중요해. 인물을 서술할 때는 어떻게 돼? 인물을 서술한다는 얘기는 인물의 성격을 서술하거나 아니면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는 거야. 그치? 예를 들면은 요건 2가지로 나눌 수 있어. 간접 서술이냐 아니면 직접적 서술이냐. 간접적 제시냐 아니면 직접적 제시냐. 직접 제시냐. 적이란 말 없어도 돼. 간접 제시냐 직접 제시냐. 자, 만약에 지민이는 착하다 이러면은 간접이야 직접이야? 직접이죠. 직접 제시야. 됐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텔링이라고 그래. 텔링. 그냥 말해준다고 서술자가. 됐지? 그러니까 간접 제시는 뭘까? 지민이는 항상 등원한테 실장님한테 인사를 꼬박꼬박 한다. 이런 거야. 그런 게 간접 제시지. 행동이나 대사로 알려주는 거 맞아? 그래서 얘는 쇼잉이라고 해. 보여주기.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 거야 사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그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아니면 대화 상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이런 선지 많이 봤어 못 봤어? 많이 봤지.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술에 대한 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사건을 서술하는 거 그렇지? 사건을 서술하는 거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약적 제시, 2번째는 극적 제시.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극적 제시라는 거는 뭐야? 이 극이 뭔데? 연극할 때 극이거든? 그러면은 극적이라는 게 너 축구 좋아하니? 손흥민 그걸 봤어? 봤어요. 걔 지렸잖아, 그치? 그런 게 극적인 거지.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극적, 어는 똑같은데 그 뜻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니라 연극처럼이라는 뜻이거든? 연극은 소설이랑 달리 서술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연극은 뭘로 만들어? 인물들의 행동이나 대사로 만들지. 소설에서는 특히 대사로 뭔가 제시하는 거를 극적 제시하는 거야. 이렇게? 대사를 통해 어떤 뭐를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게 극적 제시야. 그 다음 요약적 제시는 뭐겠어? 반대로 서술자가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 과거에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렇게 나누는 게 요약적 제시, 극적 제시. 보통 대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극적 제시란 말보다는 요약적 제시라는 말은 진짜 많이 나와요. 많이 봤지 요약적 제시. 많이 봤어. 요런 틀이 있으면 좀 선지를 볼 때 분석이 더 잘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내가 한번 그림을 그려줬을 텐데, 그래서 한번 더 봐봐. 왜 이 그림을 내가 그려주냐면, 요약적 제시랑 극적 제시라는 거는 딱딱 하면 나면 떨어지지가 않아, 사실. 그래서 문제를 낼 때는 정말 거의 대사밖에 없는 걸 가지고 극적 제시라고 해요. 그럼 명확하지. 그 다음에 대사가 거의 없는 부분, 거의 서술만 있는 부분을 가지고 요약적 제시라고 얘기해. 이해되지?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지? 보통 서술은 요약도 했다가 극적으로 나왔다가 요약도 했다가 극적으로 이렇게 보통 하잖아. 그러니까 엄청 길게 대사만 나오는 부분, 길게 서술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근데 이 느낌을 너가 일단 가지고 있으면 좋아. 왜냐면 수능의 본질은 뭐니까? 수능 문학의 본질은 뭐니까? 감상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저거 머릿속에 있고 대사만 나오네? 이거는 대사만 나오니까 대사를 통해 제시, 대화를 통해 제시, 극적 제시. 이게 기계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으면 좋아. 만약에 내가 뭐 19시부터 저녁 7시부터 21시까지 무슨 일이 있었어, 그치? 수업을 했겠지? 그럼 이거를 쭉 다 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어. 그냥 10초 만에 이게 만들 수 있어, 그치? 이 그림 기억나니?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제시야 그러면? 요약적 제시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더 정석적인 설명이야. 이렇게 긴 사건을 그냥 10초 만에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거. 작품 안의 시간과 작품 바깥의 시간. 그치? 요게 작품 바깥의 시간이 훨씬 더 짧지? 그러니까 요약적 제시지. 근데 이렇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 대사보다는 직접 서술이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고 그 다음 서술 방식이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 너무 원론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사가 많이 나오면 극적 제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분 동안 있던 일을 대사를 쭉 써서 너네가 10분 동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이런 걸 왜 구분하는 걸까? 굳이 얘기하면 긴장감 뭐 이런 것 때문이야. 그래서 긴장이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얘기해버리고 서술자가 긴장, 뭔가 내가 자세하게 시간을 좀 늘려야 되는 부분은 극적으로 제시해주는 거지. 대사를 통해서. 이해되니? 그러니까 너는 딱 읽으면서 내가 그 마치 작품 안에 딱 들어가서 아니면 뭔가 TV로 화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극적 제시인 거지. 그래서 시간이 쭉 지나가는 느낌이 든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글을 읽으면서 누가 나한테 말을 굉장히 몇 년이나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짧게 얘기해 주는 것 같으면 요약적 제시인 거지. 이렇게 되면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 자 여기가 요약적 제시야. 그치? 이렇게 해놓고 보면 보여 그냥 여기가. 그치? 거의 엄청 긴 얘기를 요약적으로 얘기해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요기 하나 해가지고 뭐라고 문제를 낼 수 있어. 성기가 역마살을 역마의 운을 타고나게 된 계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그치? 그렇게 성기를 나올 수 있어. 자, 성기가 마루와 축대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자 옥화는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면서 더운데 왜 이제 내려오냐 펼쳐있던 수건과 부채를 집어서 그에게 줬다. 지금까지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들려주고 있던 듯한 낯선 계집애는 낯선 계집애가 등장해. 내가 뭐하고 있었어?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들려주고 있었어. 옥화는 누구냐면 성기 엄마야. 책 읽던 것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성기를 바라보았다. 갸름한 얼굴에 흰자위 검은 자위가 똑같이 선연한 두 눈이었다. 순간 성기는 가슴이 찌르르하며 갑자기 승기뜬 눈으로 집 앞에 들어선 버르들가지를 바라보았다. 자 봐봐. 가슴이 찌르르했다. 거의 직접 제시하냐 심리를? 그 다음에 생기뜬 눈으로 집 앞에 들어선 얘는 뭐야? 간접 제시하냐? 느낌이 와? 얼마나 계시면은 안으로 들어가고 옥화는 성기의 점심상을 차려들고 나와서 최장수 딸이다. 이 얘기 뭐야? 왜 하는 거야? 너 이 여자의 마음에 들었구나 이거겠지. 그래서 궁금해할까봐 엄마가 미리 선수 치는 거야. 최장수 딸이야. 그러면서 엄마가 즐거워해요. 왜? 얘랑 내 아들이 이 여자의 마음에 들었어. 둘이서 결혼시키면 어떻게 돼? 눌러 앉은 살 거 아니야. 역마살 그거 하고. 이해돼? 그래서 즐거운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남자애가 궁금한 거지. 또 물어보잖아. 어머 그래?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최장수라니? 이러고 물어보잖아. 그치? 성기는 밥상을 받은 채 그러나 얼른 숟가락을 들려고도 않고,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지금 여자애가 궁금한 거야.
그냥 그 어머니의 얼굴 쳐다봤다. 굴에 산다 너라 이번에 어쩌면 하동으로 해서 진주 쪽으로 나가고 참여하는데 어제 저녁에 화기골로 들어갔다. 자 이거 누구 얘기냐면은 그 최장수 얘기야. 최장수 딸이라고 하는 저 여자애 있지 낯선 계집애의 아빠가 구례를 사는데 하동으로 해서 진주 쪽으로 나가볼 참인데 화개골로 어제 저녁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 딸아이를 잠깐 맡아주는 거야. 그리고 저 딸아이는 그 최장수의 무남 동료인데 영감이 화개골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하동 쪽으로 나갈 때 데리고 가겠다고 하동한 척을 하기에 그동안 좀 맡아 있어 주기로 했다면서 옥화는 성길의 눈치를 살피듯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개골에는 며칠이나 있겠다는 거? 이거 왜 물어봐 얘? 엄마는 눈치를 살피는 거야 지금. 저 여자가 좀 많이 마음에 들었나 이러면서 성기가 물어봐. 화개골에 며칠이나 있겠냐고. 그 남자가 그치? 왜 물어보는 거야? 화개골에 오래 있을수록 그 여자애를 오래 볼 수 있잖아. 이해돼? 들어가보고 재미나면 지리산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 눈치더라. 그래서 옥화는 또 그래도 그런 사람은 딸같이는 안 매지. 그래도 그런 사람은 누군데? 떠돌아다니면서 채를 파는 채가 뭐야? 그거야 그 채. 그 뭐냐 비빔면 먹을 때 그 채야. 그 채장수야. 뭔지 알지? 비빔면 끓여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 딸같이는 안 매지. 돌아다니면서 채 파는 사람 딸같이는 안 매지. 뭔 소리야? 좀 예쁘냐? 이거지. 남자들이 뭐 여자 얘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예쁘냐? 네가 보기 좀 예쁘냐 이거야. 그러니까 개연이란 이름이었다. 성인은 잠자코 밥숟가락을 줬다. 그러나 밥은 반도 먹지 않고 상을 물려버렸다. 그 여자의 생각에 밥도 제대로 안 넘어가고 그런 연구 결과 아니 남자는 예쁜 여자랑 있으면 밥을 많이 못 먹는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 어쩌라고요? 그렇대. 그래서 이튿날 성기가 책정에 있으려니까 그 최장수 딸이 그의 점심을 이고 왔다. 책정에 있는데 엄마가 일부러 보낸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그치? 미안한데 너 우리 집에서 신세 지고 있으니까 가서 책가게에 있는 성기 우리 아들 밥 좀 갖다 줘 이렇게 시킨 거지. 점심을 갔다. 집에서 아까까지 내가 소리 지면 들리만 한 걸렸지만 그래도 전날 늘 이거 다니까 원래 산토란말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밥을 갖다 줬었나 봐. 그런데 이렇게 벌써 추네티가 나는 남의 큰애기더러 이런 사환을 시켜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사환이라는 단어는 알아둬야 돼. 사환이라는 단어는 고전 시가보다는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와. 사환은 심부름이야. 잔심부름. 잔심부름을 얘기하기도 하고 심부름꾼을 얘기하거든. 알겠어? 사환이라는 말 많이 나와. 사환을 시켜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쪽에서는 그러한 빛도 없이 그 꽃송이같이 환한 눈에는 웃음까지 담채 그의 앞에 밥 한 질에 공손스레 놓고는 떡과 엿과 참외들을 팔고 있는 음식점 쪽으로 곧장 눈을 펴고 있었다. 뭔가 그들 둘이 있는 첫 시간이지. 자, 그 다음에 중량. 개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가 이것도 뭐야? 간접 제시네? 뭘 간접 제시해? 인물의 심리. 어떤 심리냐면 지금 슬픈 거야. 왜 슬프냐면 헤어질 생각을 해서. 갑자기 중략 부분이 너무 건드렸지. 이별의 시간이야 이제. 개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그 다음에 당연히 간접 제시긴 한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인물의 심리는 간접 제시하고 있어. 근데 인물의 모습은 직접 제시하고 있어. 선지를 잘 따져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지. 그냥 선지 보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일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의 몸을 기는 성기의 두 눈은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여자애는 성기가 마음에 들어 지금. 그러니까 왜 나를 안 붙잡는 거지? 이별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성기는 뭐 하고 있어 그냥.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저 중략 부분에서 성기가 마음을 접게 되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오빠 별이 사시오 이러면서 거의 울음이 나는 마지막 목소리 남기고 돌아선 개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한낮 적상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까지와 선녀님처럼 울려오는 떡고기 울음 속에 성기를 모두 건지고 있습니다. 잡아봐. 반대로 서술자가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만 문제 나오는 게 아니야. 인물, 사건, 배경끼리의 관계도 문제 나와. 그런 게 여기야. 보면
우산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까지 사늘이처럼 물려오는 뻐꾸기 오른쪽에 써있어. 그러면 봐봐. 고운 햇빛, 늘어진 버들까지는 어떤 느낌이야? 뭔가 이들의 상황과 대비되지? 그럼 이들의 상황이 더 어떻게 돼? 더 슬퍼지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여름날의 풍경을 묘사해서 배경을 묘사해서 그치? 배경 두 개가 있잖아 보통 시간 배경, 공간 배경 그치? 그런 계절적 배경이라고 하면 시간적 배경이지 그런 배경을 제시한 거지?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돼? 인물들의 심리랑 반대가 돼 그러면서 인물들의 슬픔 이런 걸 더 부각한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반대로 사장님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소리 얘는 어때? 뭔가 좋으면 되지 인물의 심리랑 조웅이란 말 알아보고 너 지금 몰랐어 아니 조웅이란 말? 네. 알아? 잘써 어울린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뻐꾸기 울음은 어울려 그러니까 한 글자 한 글자 괜히 쓰는 게 아니야 이 문학하는 사람들은 반쯤 미쳐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거야 이걸 상상하면서 한번 너가 상상해봐 너가 이런 상황이야 성기야 너가 만약에 그러면은 개안이라는 애가 막 울면서 거의 울려고 하면서 편히 사시오하면서 가는데 너는 어떤 일이 있어서 걔를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그 애끓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어 그리고 쟤는 이제 가면 더 이상 못 봐 핸드폰도 없잖아 인스타그램도 없고 그치 그냥 보는데 햇빛은 곱고 버들까지 쫙 늘어서 있어 보통 버들까지가 늘어져 있으면 여름이야 여름 알겠지 그 더운 날에 이렇게 있고 그 뻐꾸기가 뻑뻑하면서 울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소설 문학의 본질이 감상이라는 거야 이걸 네가 그냥 느껴버리잖아 너무 쉽게 느껴버리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애들은 약 팔지 말라 그래 나한테 근데 이 얘기 나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 유명한 인간강사들이 하는 얘기야 나도 소름 돋았어 이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인간강사가 유대종인가? 유대종 알아? 들어봤어? 그 사람 인강을 내가 유튜브 쇼츠를 봤는데 그러더라고 문학은 어떤 애들이 잘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어떤 애들이 잘하는 거냐면 슬픈 시를 한번 얘기했나? 슬픈 시를 읽으면서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릴 줄 아는 애들이 문학을 잘한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야 나도 그랬거든 나도 고1 때 정말 많이 연습했던 게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최대한 느끼면서 감상하려고 했었어 고3 때는 자연적으로 그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쭉쭉 풀리더라고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성기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그래서 그의 심리를 부각하는 거야 답답한 그 심리 그치 그 다음에 이걸 했어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도 경축도 다 지나 청명 이건 뭐야 보통 절기지 절기 14절기 비가 질근거릴 무렵이었다. 주먹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지고 하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버들가지도 푸르러지고 그 다음에 산일구 복숭아 진달래 꽃 이런 것들이 막 피고지고 하는 그런 날들이었대. 그때 아들의 미음상 그러니까 얘가 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라는 내용은 무슨 소리야? 자리에 원래 누워있었다는 거야. 왜? 케어리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면 안 되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은 이라는 건 나는 어떤 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냐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애가 이렇게 일어나는 느낌을 상상하면서 읽어 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원래 몸져 누워있었다는 느낌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져. 그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왜 이렇게 누워져 있었는지까지도 생각이 가는 거야. 카지 앞에 모여서 이별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상사병. 그래가지고 피곤한 날이다. 아들의 미음상 죽을 차려가지고 들고 들어온 옥화 엄마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다 비우는 것을 보자. 이것도 뭐야? 엄마 입장에서 좀 이입해서 봐봐. 그러면 얘가 미음을 다 먹었네? 기운 좀 차렸나? 그 정난에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지? 밥을 좀 남겼다는 거지. 그만큼 아팠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뭐라냐?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이유는 몰라. 근데 그냥 강원도 쪽으로 가고 싶냐 물어보네? 원래 강원도로 가고 싶어이라고 성기가 그치? 그 정도만 파악하면 되겠지?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로 나랑 같이 살겠냐?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이거는 도리도리 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강원도 쪽으로 가기도 싫고 여기서 같이 살기도 싫어 엄마랑.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기다 담념하거나 했을 때, 그 성기가 몸져 누워서 몸에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을 때 얘가 회복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마음속이나 알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내가 설명을 해주면 그냥 얘가 그 개연이를 잡지 못했던 이유가 엄마 때문이었어. 엄마가 이유는 얘기 안 해주면서 그냥 야 너 걔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성기는 또 효자라서 나는 그냥 얘기 듣고 걔를 안 잡은 거야. 그래서 얘가 근데 엄마가 그 여자애랑 이렇게 잘 해볼 수가 없겠다고 결혼은 안 되겠다 하니까 이유는 몰랐지만 얘는 어쨌든 개연이가 보고 싶어서 시름시름 알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어때? 안 좋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속 사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알고 가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 속내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최장수 영감은 36회 전에 남사당을 꾸며서 와서 이 화훼장터에서 한번 놀고 왔다는 자기의 아버지 틀림이 없었다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이게? 남사당이 자기 아버지, 옥화의 아버지래. 그럼 가게를 한번 볼까? 성기 할머니가 있지. 누구랑 결혼했어? 결혼이 아니라 누구랑 하룻밤 보냈어? 남사당 맞지? 그래서 누굴 낳았어? 성기 엄마 낳은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중이랑 그치? 성기 낳았지? 근데 그 최장수가 남사당이래. 이게 뭐 막장 드라마야. 그럼 최장수는 누구랑 떠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여자랑 같이 하룻밤을 해가지고 늦지막이 하나의 애를 낳은 거지. 걔가 개연이야. 이해돼? 그럼 개연이는 성기랑 무슨 관계야? 이모야. 배다른 자매야. 그치? 이모랑 결혼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나중에 아는 거야. 엄마가 그냥 물어본 거야.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최장수가. 그러니까 설마 우리 아빠? 설마 개연이가 내 동생? 그런데 내 동생이랑 종종 족보 꼬이면은 조카가 이모나 삼촌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발생해. 그럴 수 있겠지 충분히. 이게 늦둥이면. 그런 거야. 심지어 얘는 배도 다른 거지 지금.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 쓸모없었다는 것과 개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에 사마귀로 모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귓바퀴 위에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줬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회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서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이건 뭐냐면은 악양이라는 지명에 가가지고 지역에 가서 명도까지 불러봤다. 이게 점을 받는 거야 대충. 그러니까 걔도 뭐라 그래? 야 걔 네 아빠야 이러면서 신점 받다는 거지. 이해돼?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이 그쳤다. 성인은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현경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 번 알고 나서야 이윤이 있는디 어쩌겠냐. 그러니까 내가 걔가 내 동생인 걸 몰랐으면 그냥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그냥 묻고 사는데 그치? 알았는데 어떻게 결혼시켜 그치? 그 얘기야. 그리고 부디 어미 야속하다고 생각하시나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자 이것도 보면 뒷줄이 거짓긴 한데 이것도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그간 인물이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보여주는 거지. 옥화의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왜 하직같이 이런 얘기를 해? 이제 얘가 옥화하고 직감하는 거야. 역마살을 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마치 하직처럼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어때? 여기서 장가들어서 엄마랑 살겠냐라고 했는데 싫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직같이 하는 이야기에 의외로 성인은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자 이거 우리 곰이 봤던 걸로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야? 운명을 수용하면서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되는 그 느낌이지.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살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볼 듯해 역마살을 떼야 한다는 그 미련 이런 걸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쩌다냐 너 좋을 대로 해라.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들어 누워 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보나 넘어지는 되었다. 한 달 정도가 지났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개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루표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성기는 욱하더러 어머니 나 옆판 하나만 맞춰주 하였다. 뭔 소리야? 옆판은 기본적으로 역마살이야. 왜? 옆판이 뭔데? 옆판은 판이거든? 이렇게 너는 본 적이 없겠지. 나도 본 적 없어 사실. 근데 이렇게 목에다 둘러가지고 이렇게 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엿 해놓고 가위로 이렇게 엿하면서 엿파를 나는 엿장수. 이걸 옆판이라고 하는 거야. 맞춰달라고 하였다. 옥하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지도 않은 보름 지난 자 뭐야 이게 왜 이런 말이 나는 뻑꾸면 또 터지고 아까 어디 나왔어? 어디 나왔어? 앞에 무슨 상황인데 나왔어? 이별 상황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해석하기 나름이거든. 내 생각에 첫 번째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엄마랑 이별하는 또 이별 상황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지. 근데 같은 배경이지. 버들까지도 있고, 그치? 햇빛도 있어. 그런데 어떤 느낌이야? 이제는 희망적인 느낌이면서 동시에 체념한 느낌이야. 그치? 같은 배경인데도 인물의 느낌이 달라.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거 그냥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같은 배경이야. 뻐꾸기 우는 것도 똑같고, 그치? 햇살에 버디까지 늘어진 것도 똑같아. 근데 인물이 운명을 거부하려고 했을 때는 마음이 힘들었어. 그치? 그래서 이별의 상황에서 슬퍼가지고 몸도 누웠어. 근데 같은 상황인데도 얘가 운명을 수용하는 거잖아. 좋은 배경처럼 보이잖아? 이런 걸 노린 게 아닐까 싶어, 내 생각에. 그리고 복이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고. 새벽녘에 뭐 이것까지 근데 네가 수능 문제가 풀면서 생각하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나의 역할은 사고를 좀 너가 확장시켜주는 문학을 감상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려주는 거니까.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나른 날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후기장터 선거리길 위해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아직 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치? 재밌지 않니? 네. 아닌데 재미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치? 나중에 풀어봐. 풀어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극수필을 수필 4. 나 3이. 나 얘는 3이네. 그래, 이거 좀 확인해야 돼. 몇 쪽이니? 이거 213쪽. 네, 3쪽. 이건 별로 어렵지는 않아. 내가 포인트만 좀 잡아줄게. 이거 하고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갈래복합 참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냐면은 극수필인데 일단 저번에도 한번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어떤 문학사의 느낌을 좀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1930년대 이거는 지금 요게 1930년대라고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제강점기잖아. 일제강점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나 알아 혹시? 한국사 해야 되지. 내가 한국사 잘 모르더라. 1907년부터 내가 알기로 1907년에 경술기치. 그래서 일본한테 외교권이 어느 정도 나서 아닐 수도 있어. 한국사 잠깐 헷갈려. 연도는 좀 헷갈려. 그 다음에 광복 전까지 지났나 1945년 8월 15일 그 전까지 일제강점기였잖아. 중요한 건 우리는 일제강점기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한국사에서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일제 부단 통치기 뭐 민족 말살 정책 뭐 이런 거는 한국사에서 하면 되고 문학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제가 들어오면서 어떤 것들이 함께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거에 대한 부조리를 비판하기 위해서 문학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뤘냐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일본에서 뭐가 들어왔냐면 첫 번째로는 자본주의가 들어와. 일제강점기. 일제시대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 일제강점기가 들어오면서 자본주의가 들어와. 두 번째는 뭐가 들어오냐면 제국주의. 이 두 가지가 들어와. 그래서 요거랑 이제 반대는 뭐냐면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건 아닌데. 뭐 이게 중에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자. 봐봐. 우리 혹시 그거 기억나니? 안초시 했던 거? 아, 네. 그것도 뭐야? 일제강점기에서 자본주의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안초시와 뭐 박희원이랑 그다음에 누구더라? 아무튼 누구랑 이렇게 그 늙은 아저씨들을 보여줬잖아.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자본주의라는 게 얼마나 신구 세대를 갈등하게 만들고 그 세대를 도태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아니었어?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보기를 한번 볼게. 1930년대 농촌에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대다수의 농민들은 고액의 소작료로 인해 소작농의 처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소작권을 매개로 한 지주계층 횡포를 강내에만 했다. 자 봐봐. 문화가 세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당시 세상이 어땠는지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일단 소작농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소작농은 뭐야? 지주가 땅의 주인이지. 땅의 주인한테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 그 다음에 한 80%는 자기가 먹고 20% 10%이 정도는 누구한테 줘? 지주한테 줘.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소작농들이 하는 거지. 근데 이때 땅들을 누가 사냐면 일제가 들어오면서 외놈들이 들어오면서 땅을 누가 사냐면은 외놈들이 사. 그 동척이라고 하는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사. 그 다음에 지들이 다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뭘 놔둬? 마른이라고 하는 마른. 얘가 중간 관리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작료가 두 배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은 마른한테도 줘야 되고 지주한테도 줘야 되고. 이해돼? 그렇게 되는 거야. 물론 다 동청은 아니야. 어쨌든 지주 마른 둘한테 다 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네가 얘한테도 만약에 돈을 잘 못 주고 얘한테도 돈을 잘 못 주잖아? 그럼 너 소작 못하게 한다 이렇게 협박하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게 문제야. 그래서 소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이 극수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개똥이의 혼사와 소의 처분 문제를 놓고 국선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이면에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대치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농가에서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던 소와 심지어 성파에는 대상될 수 없는 사람까지도 경제적 가치로 환산돼요. 이게 뭐냐면은 자본주의의 폐해야.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를 좋게 보는 측면이 있지.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이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아니었잖아. 그치? 그런데 자본주의가 막 들어와서 아니 우리 그냥 서로 농사할 때 서로 도와주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 돈으로 하라고 막 이러니까 짜증나 안 짜증나? 짜증나. 그리고 적응도 안 되고 뭐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폐해를 그리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서 당시의 사회적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 세상에 이르렀는지. 그래서 소와 사람 모두 어떻게 돼?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돼. 이해되니? 얘네들은 원래 자본주의가 들어오기 전의 세상에서는 자본주의, 돈이라는 걸로 환산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었던 것들이 돈으로 환산이 된다는 거지. 그거의 느낌을 가지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극수필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했듯이 소설이랑 다르게 뭐가 없어? 서술자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상황 파악이 힘들 수 있어. 왜? 모두 다 대사로만 나오니까. 그치? 대사랑 지시문에 나오는 행동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게 극수필은 더 중요하겠지. 빠르게 한번 해볼게. 아니 대개서는 아직 모르고 계신다면 알게. 말똥이가 콩밭에 가는 귀차니즘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나는 봤는데요. 말똥이가 또 운다. 자 볼게. 젊은 일꾼이면 누가 하는 말인지 아는 게 중요해. 그치? 젊은 일꾼이 하는 말이야. 머릿속에 그냥 하나 그려. 젊은 일꾼의 이미지. 그래서 걔가 이런 얘기 하는구나. 말똥이 우는 모습도 옆에 있으면 되겠지? 국서라는 거 뭐래? 콩밭에 귀찬이 아니 건너집에 귀찬이란 년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귀찬이라는 애가 뭐라는 거? 여자라는 거를 조금 과격하게 알 수 있어. 그치? 귀찬이란 년 말이지. 젊은 이분이 암요. 개똥이가 뭐라 그래? 말똥이랑 다른 애네. 그치? 어제 저녁에도 저 안에 대감나무 밑에서 걔하고 살짝 만나는 것을 내가 봤어요. 바로 어제 저녁이야. 그러니까 국서 아내가 그러면 그렇다고 왜 진작 말을 안 하고 그저 두 놈이 똑같아? 두 놈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개똥이와 일단 한 명은 개똥일 것 같고, 그치? 그 다음에 개똥이랑 말똥이랑 무슨 관계일 것 같아? 친구? 친구일 수도 있지. 조금 읽어봐야지. 좀 형제야, 형제. 요런 것도 좀 파악해야 돼. 이해되지? 왜냐면 서술자가 얘기를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면
말똥이랑 귀찬이랑 같이 있는 거를 얼레리 꼴레리 누가 봤어? 젊은 일꾼이 봤어. 그래서 국서가 얘기를 하니까 개똥이가 나도 봤어요 얘기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는 거야? 야, 형이 여자랑 있었는 거 어디가 봤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이 얘기하는 거지. 이런 상황이야. 이해돼? 그런 소리 내다가 그런 소리 엄마한테 괜히 했다가 형한테 내가 혼난다. 형이 얼마나 힘이 센데 형한테 혼나는 거 무섭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도 우리 뭐라는 거 알 수 있어. 개똥이랑 말똥이가 어떤 관계? 형제 관계라는 거 알 수 있어. 이렇게 다 파악하면서 가야 되지. 이게 극수필의 포인트 중에 하나야. 국서 말똥이의 볼을 죄지르면 이 자식이 밑구멍을 한 박씩 깎거나 이것도 산이 꼬부랑이라고 그리고 떡국물만 있어서 개집애기 꽁무니에 따라낼 줄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별 볼 일 없어 보여 뭐야. 여자애 하나 꼬실 줄은 아는구나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 아빠가 혼내고 있지. 이 못된 자식. 그런데 귀찬이 아버지가 아까 와서 그러는데요. 읍내 낙가무라상한테 말해서 그 애를 이번에 일본으로 팔아먹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애 귀찬이를 일반으로 팔아먹는데 여자애를. 그러니까 일본으로요. 그러니까 늙은이 분이 뭐라 그래요? 흥 땡잡았구나 그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네? 미친 거 아니야? 딸 파는데 땡잡았다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밑줄 그어놓고 그 당시 자본주의의 세태를 알려주는 거지. 어떤 구조냐? 간밤에 대감나무 밑에서 말똥이가 만났다니까. 그럼 그 말을 그때 귀찬이한테서 들은 게로구만. 그래서 그런 거지 말똥아. 그래 젊은이 또 뭐라 그래? 야 그러면 내가 봤던 그때 말똥아 귀찬이가 너한테 자기 일본 팔려간다고 얘기했구나.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 맞아? 말똥이가 그걸 끊으면서 내 막 2,000냥 몸값으로 팔려간대요. 대감나무 밑에서 그랬어. 그 망할 년이 좀 말이 심하겠지. 죽일 년이 빌어먹으려니. 구역군 2,000냥? 그것도 잘된 흥정이로군. 똑같지 얘랑? 무슨 느낌인지 쭉 알겠지? 그래서 말똥아 너와 같이 살자고 귀찮냐고 약조한 일이 있니? 그래서 서로 엄마 아빠한테 말해가지고 같이 살자고 처석같이 약조했는데 그래놓고 그년이 팔려간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놈아 정신 차려라. 그 집에서는 작년 재년 흉년에 밀린 도지는 빌려서 하는 땅이야. 밀린 도지를 못 갚아서 자식을 판단다. 그런 집이랑 결혼해서 되겠냐 안 되겠냐 이 얘기지. 그러니까 늙은 이분이 뭐라 그래? 댁에서 그 묵은 도지 그 세를 갚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색시 귀찮이를 빼내올 수가 있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낙가무라상한테 안 팔고. 국수 아내가 벌써 많이 오셨슈? 아니야. 가다가 국진이를 길에서 만났어. 맘먹어들을 변통이 안 됐대. 자 여기서 무슨 뭘 할 수 있어? 변통이라는 말은 어떤 데 쓰는 거야? 돈을 뭔가 꼭 돈이 아니더라도 뭔가 쓸만한 걸 막 구하고 다니는 그런 변통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국서 아내랑 국서랑 해가지고 귀찬이를 빼낼 수 있게끔 돈을 구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국진이를 길에서 만났는데 국진이도 같이 이 돈을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겠지. 이해돼? 애가 그럼 어떻게 돈이 안 되면 내일 모레 되면 낙가무라상이 귀찬이를 데리러 온다는데요. 저당이라는 게 뭐 해먹는 것인지 그걸 하지 않으면 돈을 안 꺼준다는 거 어떡하란 말이야? 제기라. 그러니까 저당이라는 거 너 뭔지 알아 몰라? 몰라? 저당은 돈 빌릴 때 담보 잡히는 거야. 이해돼? 내가 저당 갚으면 대신에 이거 가져가 이렇게 하는 게 저당이야. 그런데 너는 모를 수 있지.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성인이 돼가지고 저당이란 말을 모르면 안 돼. 근데 얘들은 모르지. 왜 몰라? 자본주의가 이제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자본주의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느낌이지. 이해돼? 그걸 하지 않으면 돈을 안 꺼준다는 건 어떡하는 말이야? 제기를 그렇게 급하거든. 네 헌속옷이나 팔아. 그래가지고 색시 목값 치르고 마음에 맞는 언니 뭐 진짜 속옷을 팔아가지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돈을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저당을 잡힐 게 없다. 국진이가 뭐라 그래? 그렇게 말씀할 게 아닙니다, 형님. 뭘 할 수 있어? 국진이 누구야? 국서의 동생이겠네? 말똥이 삼촌이겠네? 국서, 그럼 어떻게 말을 하라? 나의 팔랑개비 재주가, 그러니까 다른 재주가 없는 다음에 어떻게 돈을 구할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때 말똥이 일하다가 뭣도 모르고 노래하며 들어온다. 왜 얘는 이러고 들어오는 거야? 모르겠지. 뭘 몰라. 그냥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겠지. 이런 거지. 엄마 아빠가 돈 구해준다 하니까. 그러니까 속 없지, 철이 없지. 국서가 이 치독을 맞으려면 자식 같으니라고. 치독은 음식에 독을 타서 그런 자식이야. 그러니까 죽을 놈의 자식 모여보겠지? 무엇이 노래 불러 못난 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지 말고 발정이 좀 귀여운가? 아빠가 혼나가지고 감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앉아 모습이야. 자, 그러지 말고 형님 우리 소를 그만 팔기를 하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소 얘기가 드디어 나오네. 그러니까 앞에는 뭐 얘기하는 얘기였어? 인간을 팔아시키는 거. 여기 소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소라는 게 농촌에서 엄청 중요한 거야. 근데 얘를 판대.
그러면은 뭐가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지켜오던 공동체의 가치, 농촌의 가치 이런 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야. 뭐 때문에? 일제의 강점과 우리 일제의 식민지화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투입 이런 것들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문화와 이런 가치관들을 뭐하고 있어?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소재가 뭐라는 거야 지금? 소야 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해돼? 네. 됐어? 그게 다라는 얘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빨리 보고 혹시 뭐 너 공부하면서 나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거 없니? 아직은 그 내용 이해하면서. 그래? 됐어. 그러면은 일단 갈래복합 3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냐? 갈래복합 3. 244쪽. 244. 여기도 할 얘기가 많아. 할 얘기가 많아. 일단 요 시 한번 읽어볼까? 시조잖아 시조. 네. 내가 좋다고 남이 싫은 일 하지 말며 남이 한다 하여도 의 알면 좋지 말리. 우리는 천성을 지키어 생긴 대로 하리라. 이렇게 써있네. 이해 안 되니? 되지. 네, 제 이해는. 왜 그런 거냐면 그 다음에 뭐 포인트 잡기 있어 보여? 하나도 없어. 사실 문학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시조야.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 특히 시라고 하면 시는 어떤 장르냐면은 뭐든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장르거든. 이런 얘기 한번 했을 거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미학이야 시는. 그렇기 때문에 뭘 쓰는 거야? 비유를 쓰는 거야. 비유가 시의 본질이야 사실. 비유라는 게 뭔데? 나는 A를 말하고 싶어. 근데 얘랑 유사한 어떤 거? 유사하니까 뭐 이렇게 써볼까? 얘가 유사한 어떤 B라는 걸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지. B 같은 A 아니면은 A는 B다 아니면은 원관념을 아예 없애고 원관념 고정관념은 알아? 네. 원관념을 아예 없애고 B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 그럼 어떤 생각이 돼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아 예를 들면은 뭐 있을까? 향수라는 시가 있어. 아닌데. 향수라는 시가 아니라 향수라는 시가 아니라 깃발이라는 시가 있어. 유치원의 깃발. 이게 뭐냐면은 깃발을 어디다 비유했냐면은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이렇게 했어. 자, 이게 뭐냐면은 이거 어떤 시냐면 시인이 깃발을 보는 거야. 깃발을 보는데 뭔가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팔랑거려. 내가 지금 정확하게 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항구에서 팔랑거리는 건지 뭐 배에서 팔랑거리는 건지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냥 한번 생각해보자. 항구에서 시가 좀 찾아보려고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아니까 그렇게 딱 나와 있지 않네. 그럼 어쨌든 간에 한번 그냥 내 나름대로 읽어볼게. 만약에 어떤 등대나 항구에 만약에 깃발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 깃발이 팔랑팔랑 나부끼는 거야. 그걸 보면은 보통 항구는 어떤 곳이야?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나가는 곳이지. 근데 지금은 뭐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는 건 그냥 여행을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디 뭐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버리고 멀리 간 사람도 있었겠지. 그러면 그 깃발이라는 게 뭔가 고향을 의미하는 그런 느낌 아니야?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뭔가 영원한 노스텔지아. 노스텔지아는 뭐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스텔지아라는 거잖아. 향수. 알아? 그러니까 이 깃발이라는 게 노스텔지아의 손수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엄청 기가 막힌 비유인데 이러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문학적인
형상화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 향수라는 것이 손수건과 깃발이라는 걸로 뭔가 이렇게 표상되는 느낌이 나잖아. 그런 게 되면서 비유가 되잖아. 이해되지? 이런 게 있어야지 문학적인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비유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가 이게 뭐지? 그냥 읽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는 뭐냐면은 그냥 남 싫은 일은 안 하자. 내가 하나 좋더라도 남이 싫어하면 하지 말자. 이 얘기지? 그 다음에 남이 한다고 해도 좋은 일이 아니면 내가 따라하지 말자. 이 얘기지? 우리가 타고난 대로 천성을 지켜서 생긴 대로 살겠다. 이게 전부야. 그치? 내가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논어에 나오는 거를 시조로 풀어 쓴 글이래. 논어에 한자로 샤라샤라 써있는 건데 그렇게 정도로 알면 되겠지. 나를 넣어볼까? 나는 정우승인데 정우승의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이 시가 좀 어려워. 만약에 수능 문학 공부할 때 이런 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시를 내가 수능장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읽어낼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중요해. 어떻게 답이 없어 사실. 그치? 게슈탈트 붕괴 올 것 같아. 게슈탈트 붕괴 뭔지 알아? 같은 단어 계속 얘기하면은 그 단어가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현상을 게슈탈트 붕괴라고 그러거든. 계속 희망 이 시간단 말이야. 한번 볼게. 나는 희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시를 맞닥뜨렸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기계적으로 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화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무조건. 화자의 입장에서 뭘 봐? 화자가 뭐 하는 거? 좋아하는 거랑 화자가 싫어하는 거 그렇게 봐. 그 다음에 분석이 안 되는 건 그냥 한 덩어리로 냅둬. 그렇게 따지면 뭘 하면 돼? 그냥 얘를 한 덩어리로 묶어. 그치? 나는 화자잖아. 나는 화자는 뭘 싫어해? 희망이 없는 희망을 싫어한다. 희망이 없는 희망이 뭔지 알려고 할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왜? 밑에까지 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걸 알 거야, 그치? 시잖아. 시는 끝까지 읽어봐야 돼. 희망에는 희망이 없다. 오케이. 무슨 소리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알겠어. 희망이 없다. 뭐 역설이라는 건 좀 알겠어. 역설이라는 건 알겠니? 네. 희망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깝다. 오케이. 그러면은 희망이라는 기쁨보다는 분노에 가깝대. 희망은 분노에 가깝다. 기쁨보다는 분노에 가깝다. 그럼 희망은 뭔가 좋은 것 같진 않은 느낌이야 지금, 그치? 나는 절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졌을 뿐 희망을 통하여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럼 일단 희망이라는 게 좋은 건지는 좋고 나쁘고 이거 정확히 모르겠어, 그치? 근데 어쨌든 우리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을 A라고 하고 희망을 B라고 하면 A가 있어야 B가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는 B의 조건, 절망은 희망의 조건 이 정도지. 근데 B가 있으면 오히려 B로 갈 수가 완전 역설이지. 이해되니? 심지어 이 A랑 B는 무슨 관계야? 반대말이야. 절망, 희망, 그치? 그런 느낌이네. 아직까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치? 끝까지 읽어봐.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가져. 이것도 하나로 묶으면 되겠지. 절망이 없는 희망을 가져간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다. 여기까지 오면 약간 느낌이 오니? 안 오면 끝까지 읽어봐. 희망만 있는 희망은 희망이 없다. 희망은 희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느낌 같아? 절망하는 건 맛봐야 희망까지 갈 수 있다는 느낌 있는 거 알겠어? 그럼 거기까지 읽고 다 읽는 거야.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 이거구나.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주눅들지 않는 게 중요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수능에서 만나면 좋대. 진짜 이거 어떡하지? 나 이런 식 진짜 자신 없는데? 이런 순간 이제 더 안 읽혀. 그냥 이렇게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이해되니? 희망에는 절망이 있다. 나는 희망에 절망을 먼저 원한다. 또 알겠다, 그치? 절망을 먼저 원하는데 희망을 얻기 전에 희망의 절망이 될 때보다 이것도 무슨 얘기야? 일단 얘는 절망이 있어야 희망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네. 그러니까 절망을 겪지 않고 단순히 어떻게? 단순히 껍데기만 있는 희망을 추구해서는 안 돼. 이해되니? 그런데 절망을 겪었을 때 어떤 좋은 곳에 있다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게 절망이 될 때도 있다는 거네? 이게 절망이 쭉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희망의 절망이 이걸 극복해서 희망으로 갈 때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화자가 추구하는 건 뭐야?
절망을 맛봤다가 그걸 극복해서 희망으로 올라오는 것이 진정한 희망이다. 첫 번째로 절망이 없는 희망은, 그 다음에 껍데기뿐인 희망은 진정한 희망이 없는 희망이겠지. 이해돼? 그거는 나는 거절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제일 아름답다. 그냥 이 과정도 안 되고 요렇게 가도 안 된다. 이 얘기지. 이걸 무슨 희망 절망 이러고 있는 시야. 어쨌든 이걸 이해하면 되겠지.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 쓰면 돼. 자,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해야 돼? 나가 왜 같이 나왔을까? 그거 생각해줘야 돼. 왜? 어떤 게 같아?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둘 다. 너무 공통적인 걸 찾지 않아도 돼. 이게 어려워, 생각보다. 공통점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 나 둘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요게 공통점이야. 삶의 태도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문학 교육과정 성취 기준 중에 하나예요. 문학을 통해서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해한다.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문학 작품은 이 작품 좋다, 이거 내야지, 이게 아니에요. 절대. 문학 교육과정에 성취 기준이 있고, 그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좋은 문학 작품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다 그런 식으로 짜여있고 수능 특강도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 다도 뭐야?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그래서 정약용의 여유단기라는 내용이야. 정약용 여유단기. 그럼 봐봐. 아니면 혹시 너가 다른 교과서에서 했을지 어쩔지 모르겠어. 그래서 대성 교과서 내가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근데 수호제기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참아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슬견설 들어본 적 있어? 그러면 보면은 논, 기, 서, 설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면 좋아. 요 네 가지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한문 수필의 양식이야. 논기서설. 그러니까 무슨 논, 무슨 기, 무슨 서, 무슨 설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게 한문 수필의 가능성이 있다. 오케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수필은 수필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읽어보면 수필이건 알지만, 그치? 그래도 수필인 걸 알고 읽으면 좋겠지. 문학 작품 제목부터 보면 좋겠지. 그래서 수필이구나 하고 읽으면 뭐부터 생각하면서 읽는 거야? 뭐가 중요해? 수필은 작가의 경험과 그 경험으로 인한 깨달음,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교훈,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다? 자기가 삶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는 깨달음과 교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만 예측해도 그리 쉽게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이거 그지 같아. 약간 얘랑 세트야. 희망이 없는 희망, 이거 약간 세트인데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봐봐. 한번 읽어볼게.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으나 부득이해야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것이오. 자기는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지 않는 것은 말장난 같아, 그치?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만둔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또한 때로는 그만둔다. 진실이 이와 같이 된다면 천하에 도무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럼 천천히 읽어볼게.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나 내가 이런 걸 읽을 때 나는 항상 얘를 생각하면서 읽거든. 그 자체로만 읽으면 요즘엔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체로 읽어도 이해가 잘 돼서 싸가지 없지만. 근데 내가 고등학생 때는 얘를 많이 생각했어. 저번에 대공황 할 때도 내가 대공황이었나? 무슨 다른 글 얘기할 때도 얘를 막 생각했었잖아.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아 부득이해야 되는 거 뭐야? 지금 너한테 공부 아니야? 그걸 생각하는 거야. 공부는 그만둘 수가 없어. 왜? 자기가 하고 싶지는 않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자기는 하고 싶으나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그만둘 수 있는 일이다. 이 분들이 나는 하고 싶은데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내가 하지 않는 일인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남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부정어가 막 있으니까 헷갈리잖아. 그럼 얘를 모르게로 치환해. 그러면은 나는 하고 싶으나 남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 그럼 뭔 소리야?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눈치 보여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해돼? 조금 차근차근 얘기하니까 되지. 그거는 그만둘 수 있는 일이래. 그러니까 얘는 일이라는 거를 두 개로 나누고 있어. 그만둘 수 없는 일과 그만둘 수 있는 일. 그치? 근데 그만둘 수 없는 일은 항상 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어때?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때로는 안 해. 맞아?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은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얘는 언제나 할 수 있으나 남이 모르게 하려고 하면은 그만두게 되는 거지.
남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해되지? 그럼 당연히 천하에 할 일이 없는 거지. 맞아? 그만둘 수 없는 일은 그만둘 수 없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만둘 수 있는 일은 그만둘 수 있으니까 안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할 일이 없다. 자, 그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의 병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고라는 건 약간 처세술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상사에게 아부떨기 이런 거 뭐 그런 게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옳은 것을 좋아하지만 착한 걸 좋아하지만 때때로는 너무 좀 그런 것만 사람이 너무 올고다 보이면서 다른 주위에서 그게 뭐가 들어와 공격이 들어오잖아. 안 그래? 근데 때로는 내가 이걸 가릴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맘 내키는 대로 즉시행하여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을 몰라. 불도저한 거야. 그치?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마음에 기쁘게 느껴지기만 하면 그만두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위에서 얘기하기에 따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내가 남들 눈치 보여서 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그만둘 수 있는 일인데 내가 하고 싶으면은 그만두지를 못한대.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게 된다는 거지. 뭔가 불도저 같은 느낌이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마음이 꺼림칙하여 불쾌하게 되면 그만둘 수 없다.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결국에 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부득이한 일이라고 그랬지 아까.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일, 공부라 치면 그러면은 그만둘 수가 없대.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속밖에 멋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이미 커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서 돌아설 줄을 몰랐고 나이 30이 되어서는 지난 일의 과거를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딱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했으나 옳은 것을 좋아했는데 내가 옳은 걸 너무 좋아하면서 어떻게 한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따진 거야. 너 그따구 살지 마.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임금한테 상소 올리고 그지? 그러니까 비방을 많이 받았다.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내가 노자의 말을 보건대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게 하고 이게 여라는 뜻이에요. 사망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계하라. 여유 당기 이해되니? 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항상 어디에? 집이나 건물에 이름을 붙여줬어. 그래서 여유당, 내가 이제 여기에 머물게 되는데 이 당의 이름을 여유당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이 집의 이름을 여유당이라고 지은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필을 쓰는 게 뭐야? 여유당기야. 수호제기 안다고 그랬나? 네. 수호제기도 마찬가지지. 이걸 해서 요 집의 이름을 뭘로 지어? 수호제로 지어서 그 이유를 써가지고 보관하는 거야, 그 집에. 신기하지 않니? 그래서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은데. 자, 그래가지고 여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것을 신중하게, 월의 행동을 뭐든지 신중하게 하고 또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계하는 내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다 평가하고 지켜본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야. 라고 했으니 이 두 마디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와 이러면서 살았으니까 항상 신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살면 이 두 가지가 나를 고치는 약이 될 수 있겠다. 이해되니? 돼? 네.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운 뼈를 내듯 산으로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으며 사망의 옷이 엿보는 것을 드러난 사람은 다른 사람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 거기 때문에 매우 부득이한 경우로 하지 않는다. 아까 한 얘기 또 하는 거야. 자, 편지를 남에게 보내요. 경내의 이동을 논하고자 하다가 누군가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경내의 이동 뭐래? 경전이나 예법 해석이 각보다. 그래 따져볼까 하다가 이윽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해로울 것이 없는 것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 이해돼? 그러니까 부득이한 것이 아닌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얘가 무슨 교훈인데 지금 할 필요 없는 거 굳이 하지 말자. 왜? 내가 지금 할 필요 없는데도 맨날 하고 싶어가지고 지랄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그냥 별거 아닌데 편지 보내가지고 야 이게 맞냐? 이게 보내달라고 생각해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괜히 또 내가 나의 그거 병을 키우는 것 같아.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지. 남을 논박한 소 이거 상소야. 이걸 봉에 올려서 조신의 시비를 바라보자 하다가 조신의 시비 신하들이 내는 의견에 옳고 그름. 이걸 하다가 읽고 생각하니 이것은 내가 소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뭐야? 다른 사람 모르게 임금한테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남한테 들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일이지.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일이지. 남 몰래 해야 되는 일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건데 그건 할 필요가 없다. 진기한 예끼물을 널리 모으려고 했지만 이것 또한 안 한다.
관직이 있으면서 공급에 농간하면 그 나은 것을 훔치겠는가? 이럴 동안 그만둔다.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고 뜻에서 싹트는 것은 매우 부득이한 것이 아니면 안 하고 매우 부득이한 것일지라도 남 눈치 보게 되는 것은 안 한다. 진실로 이해가 된다면 천하에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이 뜻을 얻은 지 6에서 7년이 되는데 이것을 당해 이 집에 편액은 뭔지 아니? 모르겠지. 편액이 뭐냐면은 집에 우리 광화문 보면 꼭 집이 아니더라도 광화문 잘 못 그리겠네. 광화문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어떻게 돼 있어. 딱 해가지고 광화문 써있지. 이게 편액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유당 해가지고 딱 올리려다가 이것도 필요 없는데 이제 좀 과하지. 그래서 초천에 돌아와서야 문미에서도 붙이고 아울러 이름 붙이고 이거 이지랄을 왜 하는데 이거 왜 쓰는 거야. 그치. 얘는 부득이한 일이다. 꼭 해야 되는 건가 봐. 아무튼 느껴지지? 삶의 흐름에 대한 세 가지의 글이야. 하나는 시조, 하나는 현대시, 하나는 한문수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학교 혹시 시험 일자가 나왔니? 나왔지? 네. 너가 나한테 보내준 게